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될 100권의 책 스페셜 바다 이야기. 오늘은 바다 관련된 책 한 지를 소개를 잠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다를 우리 지선 씨는 무척 사랑하죠? 저 해산물 킬러입니다. 그건 바다를 싫어하는 거 아니에요? 너무너무 좋아해요. 바다에서 나온 네. 맛있는 바다 생물들이 참 맛있는 게 많죠. 많죠. 핑크의 생선들, 뭐 해조류, 좀 문어가 낙지가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문어 낙지. 문어 낙지. 뼈 없는 연체 동물을 하시네요. 낙지가 이렇게 막 감싸죠. 네. 네. 낙지 문어구나. 문어가 일본에 약간 그쪽 문화에서는 굉장히 좀 성적으로 소비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야기가 왜 글로 가죠? 아니 촉수물이라고 하죠. 아니 촉수물도 약간 좀 그게 있고 네. 실제로 일본의 그 왜 야한 그림들 있잖아요. 네. 그거 보면 문어가 굉장히 자주 등장합니다. 그 외에 아가씨 영화 있잖아요. 거기에서도 아주 그렇죠. 큰 연체 동물이 지하실에 있잖아요. 문어 있죠. 네. 네, 굉장히 그 성적인 것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그게 이제 흡입반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딱 달라붙으면 쫙 빨아들이는. 네, 그런 것들이 성적인 이미지를 연상시키나 보죠. 그렇습니다. 이야기가 왜 글로 가죠? 왜 일로 왔느냐면요. 네. 오늘은 저희가 요 책 한 세트를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미래를 꿈꾸는 해양문고 한 세트 50권짜리 만들었거든요. 아주 그 가볍고 작고 주제별로 딱딱딱딱 나누어져 있는 바다에 관한 거의 모든 이야기. All about sea. 네, 맞습니다. 하여튼 네네. 바다에 관한 모든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요 책을 한번 오늘은 소개를 좀 해드릴까 딱 합니다. 보니까 이거 청소년들이 읽기 딱 좋게 생겼어요. 아하. 미래를 꿈꾸는 해양문고라고 되어 있는데 초등학생부터 80대까지 80대까지 아니 뭐 100살까지 다 볼 수 있죠. 100을 왜 빼냐고요. 바다에 관심 있는 분이면 누구나 참 다양한 주제들로 책들인데 워낙 많아서 뭐 소개해드릴 수는 없고 여기 이번에 이제 50권짜리로 나온 거고요. 굳이 몇 권 정도만 가볍게 소개를 오늘은 해드릴까요? 그렇죠. 저는 이제 세계를 움직이는 해전의 역사하고 해전, 역사 이야기 이것도 있군요. 그리고 이제 바다 신약의 보물 창고, 이 바로 지금 항창 생명공학 바이오 산업하는데 사실 바다야말로 대박을 꿈꾸는 사람은 오히려 이 바다를 연구해야지 그 꿈을 이룰 수 있다. 이런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바다에 많은 생물과 여러 가지 것들 속에서 항암제, 항생제 이런 것들이 심지어 발기부전제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우리가 지금까지 지상의 생물만 한 어느 정도 있는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 바다에는 그 뭐 수십 배, 수백 배 이상의 심해에서 사는 생물도 많고 무한하게 열려 있다 이거죠. 그러면 개불이었을까요? 발기부전 치료제는 어떤 해파리의 독을 이용해 가지고 청소년들을 위한 도서라고 제가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미안합니다. 청소년 여러분 미안합니다. 네. 바다는 정말 참 신기한 공간입니다. 아직 그렇게 개발이 안 됐고 손이 안 닿는 곳이 많으니까. 가장 깊은 바다가 대략 한 12km쯤 됩니다. 11에서 12km 정도. 그 필리핀 쪽에 가면 마리아나 해구라고 있죠. 거기는 그러니까 11,000m예요. 11,000m. 우리 가장 높은 산 히말라야 에베레스트 해봐야 얼마? 8,848. 8848이잖아요. 다 들어가고도 한참 남습니다. 그런데 그 깊은 바다, 우리는 뭐 우주로 막 나간다 뭐 이러고 있는데 아직 바다조차도 제대로 우리가 모르고 있는 건 아닌가. 그렇죠. 인간이 타고 그 잠수정이 심해 잠수정이 한 6,500m까지 이게 정확하게 최신 데이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얼마 전에 자료 같은 경우는 한 6,500m까지 유인 잠수정이 갈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는 본 것 같습니다만. 제가 최근 데이터로 말씀드리면 유명한 영화 감독이죠. 아바타. 아바타 그리고 타이타닉. 이 영화 감독 굉장히 바다 좋아합니다. 사실 이분은 영화 감독이 본업이 아니고 깊은 심해 탐사가 원래 본업이다가 제임스 카메론 감독. 그러다 이 영화 감독까지 된 거예요.
어비스라는 네네. 그래서 이제 그 심해를 다룬 그런 영화도 있었죠. 네. 이분이 제가 알기로 특수 제작된 잠수정을 타고 네. 10,000m까지 간 걸로 알고. 아 그래요? 그럼 거의 다 뭐 이제 도착. 네. 그래서 그 잠수정은 미국 뭐 해양과학연구소 뭐 이런 데 기증을 한 걸로 제가 네, 직접 그걸 제작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대단한 네. 분이죠. 그러니까 이게 10m 1기압인가요? 바다 속으로 가면.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지금 이 암적이 누르고 있는데. 그 심해 생물들 보면 네. 위로 올라오면 애들 막 터진다고 그러잖아요. 왜냐면 그 어마어마한 압력. 근데 실제로 건져 올려보면 그렇게 터지지 않는답니다. 오. 네, 그 실제로 올려본 분들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신기하네요. 바다는 그래서 대략 한 200m까지는 햇빛의 영향을 받습니다. 네. 그래서 해조류 등이 이제 광합성을 조금이나마 해요. 아니면 뭐 플랑크톤이라든지 이런 친구들이. 그런데 200m 더 내려가면 네. 그때부터는 빛이 없습니다. 아예. 네. 완전 암흑. 네. 얼마나 무서울까. 그 심해요. 네. 그 빛이 없는데 막 몇천 미터 밑에 들어가면 당연히 아무 생물도 살지 않을 줄 알았더니 네. 정말 희한한 생물들. 예를 들면 그 열공이라고 그러죠. 열수공. 예. 네, 열수공 같은 그런 데서 나오는 뭐 황이라든지 네, 화학 물질들 그걸 먹으면 사는 플랑크톤 비슷한 이런 작은 뭐 원주 생물들 이런 게 네. 있고 걔네들을 또 잡아먹고 사는 생물들이 또 네, 있고 네. 또 걔네들을 잡아먹으면 이렇게 되면서 아 바다 깊은 곳에는 정말 우리가 알 수 없는 네. 아직도 한 번도 보지 못한 생물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살고 있다. 네. 네. 맞아요. 그러니까 자원과 그 특히 에너지원의 보고가 될 수밖에 없죠. 그렇습니다. 특히 요즘 뭐 어디 보니까 바다 뭡니까 한가운데 배를 띄워가지고 그 배 위에 그 구조물 위에다가 풍력 발전 이런 거를 장치를 만들어 가지고 또 네. 그죠 전기를 일으키기도 하고. 해상 발전, 네, 해상 그러니까 풍력. 참 이게 바다가 그리고 끊임없이 파도가 치지 않습니까? 네. 그 조력도 조력 이용할 수가 발전하고. 있죠. CS 윈드가 그 해상 풍력에 우리나라 탑에서 아 그래요? 주가가 많이 아 주가 올랐어요? 올랐는데. 그러니까 정말 뭐 지금 말씀대로 이런 바이오 자원도 있겠습니다만 네. 말 그대로 에너지 자원도 되고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갈수록 왜 우리가 석유랄까 여러 가지 자원들 이게 계속 들쭉날쭉하잖아요. 그 인간이 어떻든 식으로 이용할 수 있는 개발 가능한 이런 것들이 바다에서 계속 확대되고 있다 이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부존 자원량이 오히려 늘어나기도 한단 말이죠. 아, 석유랄까 가스랄까 여러 가지. 참 여전히 이제 21세기에서 바다라는 게 참 새로운 진짜 말 그대로 희망과 꿈 그렇습니다. 이게 되고 있죠. 네. 자, 그 바다 이야기 과연 어떤 책들이 어떤 주제로 이렇게 만들어졌는지 한두 개만 그러면 좀 소개를 네. 저희가 해드리면서 일단 네. 우리 정관님이 선택하신 해전 네, 이야기 네. 굉장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해전이라는 게 뭐 단순하게 우리 전쟁이 아니라 인류가 사실은 한 4,000년 전, 5,000년 전, 4,000년에서 한 5,000년 그 전부터 배를 이용해서 이제 해상 활동을 하기 시작했다고 보통 기록에 나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인간이 행한 최초의 국제 활동인 거예요. 배를 타고 건너간다. 그렇죠. 이게 최초의 대외 활동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기하고 결국은 싸움, 바다에서의 싸움하고 사실은 뭐 일치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악티온 해전 나오나요 거기? 악티움 해전, 네, 네. 있죠. 나옵니까? 네. 오. 살라미스 나올까요? 살라미스 있죠. 살라미. 아 그게 다 나와요? 네, 네. 어. 그러니까 악티움 해전 같은 경우도 재밌는 게 결국 악티움 해전에서 이집트를 로마가 이제 격파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집트가 완전히 이 해상 주도권이 그렇죠. 결국 로마에게 넘어가게 된 것이고 고전에는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포에니 전쟁. 포에니. 그 포에니 전쟁도 2차 포에니 전쟁 때 그 유명한 그 한니발. 한니발이 알프스 산맥을 코끼리를 타고 넘어가지고 완전히 이탈리아를 쑥대밭 만들었는데 이때 이탈리아의 장군이 바로 카르타고를 가서 하는 바람에 결국은 이제 불루를 삼킬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 바다를 이용한 사람들이 바다를 이용한 민족이 계속해서 역사의 주도권을 가져온 거죠. 우리가 그 오디세우스 했습니다만 제일 거기도 나오잖아요. 지금 기원전 한 12세기 바로 트로이 전쟁. 맞죠. 그것도 그리스의 본토 사람들이 트로이에 가서 노략질을 해가지고 결국 그 주도권을 가졌죠. 네. 그 이후로 이제 페르시아 전쟁, 페르시아에서 쭉 왔지 않습니까? 크세르크세스. 네. 나는 관대하다. 반대하잖아요. 나는 관대. 근데 그 사람을 결국 깬 게 뭐냐면 살라미스 해전이란 말이죠. 300은 결국 다 몰살당했으니까. 그럼 어떻게 이겼냐? 살라미스 해전에서 이제 승리를 거둔 거죠. 그 아테네. 아테네가 완전히 이제
지상에서 싸우지 말고 바다에서 싸움하자. 그래서 그 아테네 사람들을 다 대피시켜가지고 바다에서 일진을 결려가지고 그게 성패를 결정지었고, 그런 다음에 이제 아테나이가 승승장구했는데 펠로폰네소스 전쟁에서 결국은 스파르타한테 졌단 말이죠. 근데 아테나의 최고 장점이 해군력이잖아요. 네. 근데 스파르타가 이걸 격파하면서 그리스 전체적으로 보면 그 지중해에서의 어떤 제해권이 결국은 깨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가 그 다음부터 역사에 네. 은퇴되는 거예요. 주인공이 될 수가 없었던 거죠. 이 많은 내용이 그 작은 책에 담겨 있다고. 네, 다 있습니다. 사실 뭐 그 이후로도 우리가 보면 네. 우리 같은 경우는 우리 역사에서 보면 대표적인 게 뭡니까?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없었다면 조선은 지금 존재했겠냐 이거죠. 명량, 그렇습니다. 아는 거 맞네요. 한산, 한산. 그렇습니다. 이제 노량. 나오죠 이제. 그러니까 바로 그런 식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바다라는 것들이 근본적으로 예전에 그래서 그 한산 대첩이었습니까? 이럴 때 서해 유승룡이 한마디 했지 않습니까? 이순신의 이 승리는 적의 한 팔을 그냥 베어버린 거하고 똑같다는 거죠. 한 팔을 베어버렸으니까 이제 얘가 힘을 못 쓰지 않냐 이거죠. 네. 그리고 사실 명나라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해 남해 제해권을 가졌기 때문에 명나라에서 지원군을 안심하고 이렇게 연안을 따라서 보낼 수가 있는 거죠. 그거 확보가 되니까. 네.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게 뭐 우리가 바다에서 이겼다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명나라의 어떤 지원 루트까지도 안전하게 지켜주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런 것 같아요. 바다라는 게 뭡니까? 이 바다를 통하면 육지에서 우리가 수송하려면 그 많은 더 자원과 길을 닦아야 되고 이런 게 있는데, 바다는 그냥 띄워가지고 쫙 그냥 오면 그냥 병력과 물자를 그냥 대량으로 수송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바다가 가진 사실 수송 비용, 이게 어마어마한 그 차이가 있는 거죠. 지금도 해상 물동량이 뭐 네. 육지를 통한 물동량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네. 무슨 컨테이너라든지 아니면 뭐 유조선 등등 해갖고 우리나라가 또 조선 강국 아니겠습니까? 네. 그 전까지는 이제 그 전쟁을 통한 해전을 이기는 자가 세계를 제패했거든요. 이제는 해상 물동량을 제패하는 자가 전 세계 경제를 또 좌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컨테이너가 도입되면서 이게 완전히 달라져 버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1956년에 이제 컨테이너가 도입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만들 수 있는 최대 컨테이너가 몇 년 전 기록이긴 한데 6m짜리 컨테이너 있죠. 보통 6m잖아요. 네. 그걸 24,000개를 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에 그 물량을 24,000 TEU.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전에는 항만 노조, 항운 노조가 힘이 엄청나게 센 조직이에요. 왜냐하면 하역 거부, 적재 거부해버리면 답이 없는 거예요. 그 항운 노동자들이 파업을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물건을 실을 수가 없고 내릴 수가 없거든요. 근데 컨테이너가 딱 도입되니까 이게 어마어마하게 이 비용이 절약되는 거죠. 기계로 촉촉촉 다 해버리죠. 저 얼마 전에 이집트 수에즈운하인가? 거기 막혀가지고. 거기서 배 하나 쓰러졌죠. 네, 배 하나 쓰러져가지고 엄청 난리 난 적이 있었잖아요. 저 그때 좀 놀랬던 게 한 번 통과하는데 비용이 몇 억이라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유명한 운하가 지구상에 일단 뭐 수에즈 운하, 파나마 운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운하를 통과하는 그러니까 최대 크기의 배를 이제 거기에 뭐 파나막스는 뭐 스웨즈막스 이렇게 이제 붙입니다. 그래서 배 사이즈를 그렇게 이제 분류를 해요. 각종 커널들 그 운하들을 통과할 수 있는 그 크기들 좌우 사이즈. 그래서 파나막스 같은 경우는 파나마 운하 좌우로 딱 30cm씩 나와요. 그 큰 배가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어떻게 그렇게 그러니까 최대한 밀어붙이는 거죠. 기술이 엄청난 것 같아요, 그죠? 어떻게 그걸 이렇게 할 수 있죠? 딱 맞춰서? 그렇죠. 정말 파나마 운하를 만들었기 때문에 미국은 뉴욕과 샌프란시스코 사이에 13,000km를 절약시키 거의 10,000km 가까이 절약된 거죠. 안 그러면 저 밑에까지 가서 돌아가야 되는데 딱 중간을 절단해 버리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걸 누가 갔느냐가 사실은 파나마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운하 빼면 거의 뭐 시체인 수준까지 갈 수밖에 없는데 지금도 이제 파나마 같은 경우는 전 세계 배들의 국적이 다 파나마예요. 왜냐하면 파나마가 이제 세금이나 뭐 이런 걸로 거의 이제 제로 수준이다 보니까. 조세도 비쳐. 전 세계 배들이 그래서 뉴스 같은 거 나오면 왜 우리나라, 중국 아니면 미국 국적 배일 것 같은데 그런 그 무슨 큰 컨테이너 같은 거 다 파나마예요. 파나마 국적의 무슨 배가. 근데 사실 선주들은 다 한국 사람, 중국 사람, 뭐 미국 사람 이런 사람들인데 그런 이제 파나마로 국적을 이렇게 옮겨놓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바다 이야기 하다 보면
전쟁, 네. 그다음에 경제 그렇죠. 다 할 수 있는 거군요. 과학 이야기도 나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바다에 그 지금 말씀대로 이제 컨테이너가 그런 식으로 도입되면서 어느 정도 그게 물류 혁명이 일어났냐면 우리가 넷플릭스 있잖아요. 네. 넷플릭스가 결국 예전에 DVD를 우편으로 보내준 거잖아요. 그 사업체가. 그러다가 이제 스트리밍을 쏴준 네. 거잖아요. 그 비용이 절약된 게 78센트를 했단 말이죠. DVD 하나 보내주고 이렇게 하면서. 근데 DVD가 되면서 DVD에서 스트리밍으로 바뀌면서 5센트가 돼버렸어요. 78에서 5센트. 이러니까 이 비용이 줄어드니까 완전히 혁명이 일어난 거죠. 네. 그 DVD 대점이 경쟁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근데 이거보다 더 퍼센트가 줄어든 게 바로 컨테이너 이 박스의 도입이에요. 그 당시에는 톤당 5.83달러였거든요. 네. 그 컨테이너 박스 톤당. 네. 네. 근데 딱 컨테이너가 도입되면서 톤당 16센트가 돼버렸어요. 오.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혁명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지금의 우리가 전 세계적인 글로벌 교역에 있어가지고 사실 바다가 없고 이런 것들이 없다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러네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지금 유튜브를 하는 것도 바다 때문이에요. 네? 어떻게 해요? 우리 지금 유튜브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 망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대부분의 하는 건 다 해저 케이블로 연결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정보 전송량이 인공위성 쓰느냐 해저 케이블 하느냐인데 거의 지금 데이터 전송량의 98에서 99%를 해저 케이블이 쓰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바다가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케이블은 LX 전선이 또 유명합니다. 그래요? 아는 거 많네 오늘 그러니까. 바다 이야기 나오니까. 해저 케이블 놓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예전에 이제 해저 전신 그 유럽과 미국 사이에 이제 그 해저에 이제 전신을 놓아가지고 처음에 이제 유선으로 서로 이제 연락을 주고받고 했는데 거기서 발전해가 지금 그리고 한 단계 더 나아가면 지금은 단순하게 데이터만 전송하잖아요. 이제 나중에 어떤 분 이야기 들으니까 이 해저 케이블을 이용해 가지고 3D 프린팅 기술하고 결합을 해버리면 데이터를 쏴주고 원재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 물건을 바로 적석해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또 다른 물류혁명 제2의 혁명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때 되면 이제 굳이 공장이 어디에 있을 필요도 없고. 그렇죠. 실제 물품 제작은 해저 케이블 통해 가지고 이게 데이터가 들어오면 여기서 그 우리 3D 프린팅이 재료만 딱 준비되어 있으면 거기 따라가 착착착 만들면 된다는 만들고 거죠. 그냥 컨테이너 실어오면 되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정도까지 나오고 결국 뭐 사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쟁이 나올 수밖에 없죠. 이 결국은 그런 대량 수송할 수 있고 물건뿐 아니라 사람이 가서 장악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미국이 왜 지금 우리가 이제 미국은 다른 역대 세계를 지배한 강대국과 달리 영토적 야심이 적다고 하잖아요. 땅에 대한 욕심이 없다고 하잖아요. 네. 그럼 미국이 사실 해양에 강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전 세계 요충지만 딱 장하고 있으면 다 얼마든지 접근 가능한데 뭐하러 그렇게 힘들어가지고 식민지 만들면 얼마나 데모하고 맨날 테러 일어나고 그 비용이 너무 들잖아요. 바다가 그냥 기지 메꾸는 데만 탁탁 잡고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뭐하러 그렇게 힘들게 사냐 이거죠. 오히려 미국이 가지고 있는 그런 영토적 야심이 적은 것도 이 바다를 충분히 활용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죠. 워낙 넓기도 하고. 네. 뭐 굳이 또 더 넓힐 필요도 없을 것 네. 같긴 한데. 네. 상대적으로 바다를 차지하려는 나라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가까운 역사를 보면 이제 스페인이 신항로를 개척해가지고 주도권을 가졌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스페인이 결국 이제 여러 가지 종교적인 쪽에 돈을 많이 쓰기도 하고 이 산업을 일으키는 것보다 여러 가지 귀족들의 사치, 생산적인 쪽으로 돈이 안 흘러가고 네. 그 틈을 타가지고 이제 영국이 우리가 아는 그 영국의 드레이크하고 스페인의 무적 함대가 결국 제해권을 둘러싸고 1588년 싸움이 붙었다가 결국 영국이 이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영국이 이기고 나서 바로 이제 영국한테 온 게 아니라 네덜란드가 또 그 틈을 타서 치고 나갔단 말이죠. 근데 네덜란드하고 또 영국의 계속해서 전쟁 속에서 결국 영국이 그 주도권을 장악하게 되고 또 프랑스가 거기에 대해 도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폴레옹이 이제 도전을 하게 되는데 실패하게 되는 거죠. 그 유명한 넬슨 제독 트라팔가 해전에서 결국 넬슨 제독이 총탄을 맞았지만 결국 영국이 해군이 우세한 걸 알고 눈을 감게 된 거죠. 그 이후로 계속해서 영국의 시대 열렸고 프랑스는 깨어지게 되었고 그리고 그것들이 결국 우리 또 근대로 오면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결국 바다 싸움이란 말이죠. 네. 결국 바다 싸움에서 미국이 가진 항공모함 전력이 결국은 태평양 전쟁에서 일본을 압도하고 또 미국이 가지고 있는 그 바다를 이용한 수송 능력을 가지고
우리 노르망디 상륙작전. 네. 어마어마한 병력과 물자를 실어 날랐잖아요. 그걸로 해서 2차 세계대전 또 완전히 바뀌게 네. 되고. 그러니까 지금도 어떻게 보면 그러면 이제 끝난 거 아니냐 이제 바다라는 게. 근데 그렇지도 않다고 보거든요.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이제는 더 이상 뭐 상륙작전도 필요 없고 더 이상 원자폭탄이 나왔으니까. 근데 문제는 그 해병대가 또 존폐 위기에 처했는데 바로 한국 전쟁 때문에 미국 해병대가 살아나게 된 거죠. 한국 전쟁 때 그러니까 미군이 그 당시 뭐 한 900만 군대를 운영하다가 몇 년 사이에 다 줄여버린 거예요. 막상 전투 나갈 병력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육군도 대단히 장비가 허술한 거죠. 네. 그래서 급하게 이제 한국 전쟁이 일어나니까 24사단이었습니까? 딘 소장을 보냈는데 대전에서 딘 소장이었죠. 포로로 잡혀버렸단 말이에요. 북한군에. 그랬는데 그거를 그럼 전세를 역전할 때 주요한 역할을 했던 게 바로 미국 해병대죠. 그러니까 미국 해병대가 워낙 그 한국 전쟁 때 공을 세웠다 이거죠. 낙동강 전투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요즘 이제 미국과 중국 사이에 말이 많았는데 장진호 전투 개마고원에서 중국이 이겼다. 미국은 이겼다고는 할 수 없는데 그 불리한 상황에서 그 후퇴를 너무너무 잘한 거예요. 원래 전쟁에서 후퇴가 제일 힘들거든요. 네. 근데 완벽하게 후퇴 작전을 성공하고 흥남철수까지 성공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됐느냐. 다 미국에서 그 당시 이제 해병대는 해군에 넣든지 그냥 없애자는 분위기였다가 네. 미국 의회가 이 책을 보면 감명을 받았다는 거죠. 해병대의 그 눈부신 활약에. 그래서 미국 대통령과 미국 국방부의 반대를 무릅쓰고 해병대를 독립시켜줬다는 거예요. 독립병가로 만들어줬다는 거죠. 그 사실은 공군이 만들어지게 된 게 2차 세계대전 이후거든요. 네. 핵폭탄이 만들어지니까 이제 다 필요 없고 공군 비행기에 딱 핵폭탄 실어가지고 가서 떨어뜨리면 된다. 그래서 공군이 독립하게 되었고 예전에는 육군 해군 쪽에 다 이렇게 공군이 네. 종속돼 있었는데 독립했는데 막상 한국 전쟁이 일어나니까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해서 또 이제 바다라는 것들을 활용하는 전력들이 여전히 지금도 중요하고 네. 또 지금 이제 미래 해전 이제는 소용이 없지 않느냐. 저 인공위성에서 뭐 레이저 쏘고 이런 세상 오지 않느냐라고 하잖아요. 여전히 바다가 신비의 공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지금 뭐 어떤 사람들은 미국이 다 알고 있지 않냐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이 바다라는 공간이 이게 뭐라고 할까? 이게 진짜 이 바다 속을 들여다보기 힘들어요. 아무리 레이더를 하고 소나를 해도 그래서 잠수함이 아주 막강한 무기가 되는 거죠. 아무리 뭘 이걸 해놔도 소리 소문 없이 들어가서 거기서 미사일 날려버리면 꼼짝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아무리 인공위성이 모든 걸 샅샅이 볼 수 있는 시대라도 바다는 여전히 열려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다를 결국 장악하지 못하면 미래도 결국 역시 바다를 장악하는 쪽이 결국은 이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저런 책 읽다가 또 막 궁금하게 막 생각이 뻗쳐나가서 뭐 이런 거 세상을 바꾼 항해술의 발달 이런 거 읽으면 또 연결되고 또 그렇죠. 여기 이런 책도 있어요. 울릉도 보물선 돈스코유. 이 전쟁 때문에 바닷속에 배가 막 가라앉았는데 그 배에 금화와 금괴가 가득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 누구 찾으면 누구 몫이 될까요? 내 목. 내 거죠, 내 거. 내가 힘들게 찾았는데 내 거 지금요. 일단 그 바다가 어느 나라 바다냐가 일단 중요해요. 영해가 어디에 있느냐가 또 중요해요. 그러면 이건 어때? 한국 영해인데 뭐 러시아 침몰선이야. 돈스코이. 그러면 내가 열심히 찾았어. 그럼 내 거 아니에요? 한국 바다. 자, 군함은 우리가 외교 공간이 있잖아요. 외교 공간은 우리가 흔히 치해법권이 적용된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 군함이 침몰했잖아요. 그 군함은 누구 겁니까? 예를 들어서 그 나라의 고유 영토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애매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그럼 협약이 있단 말이죠. 그런 거 관련해서 해상 협약에 가입된 국가끼리는 그걸 국제 협약을 가지고 서로 조정할 수가 있는데 가입이 안 돼 있으면 국가끼리 어떻게 이걸 해결할 거냐 이거죠. 만약에 전쟁이지. 전쟁. 근데 제 거라고 우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제가 열심히 찾았으면. 그 아주 그건 좀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요? 조용하게 그냥 건지는 게 좋아. 조용히 건져야겠다. 소문 내지 마요. 네. 근데 이런 책도 있어요. 그러면 보물선에 관한. 네, 그러니까 여기 그런 책도 있죠. 그러니까 보물선이 있으면 그것은 누구의 것이 될까? 법적인 권리에 대해서 이런 있어요? 책도 있어요. 오, 그래요? 재밌는 책 많네. 왜 우리 무슨 예전에 무슨 고려 시대 때 어디 가던 배가 이제 쓰러졌는데 그 이제 거기서 나온 막 보물들 있을 거 아니고 문화재. 사실 근데 그 문화재는 주운 사람 혹은 발견한 사람도 대단히 뭐 소유권을 주장하고 싶겠지만 또 그 문화재는 우리나라의 문화재이긴 하니까 다
애매할 것 같긴 한데 네. 거기에 자세히 또 나와 있다. 네네 그런 것들 관련되는 책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웬만큼 이제 바다와 관련한 인문사회 자연과학들이 다 있는 거죠. 거의 모두. 심지어는 이제 해적에 관한 불편한 진실, 해적 이야기도 있는 거죠. 근데 해적이라는 게 우리가 아주 옛날 이야기 같이 느껴지잖아요. 네. 우리 보물섬에 나오는 실바선장 나오고 네. 소년 짐 나오고 하는데 네. 사실 해적은 지금도 우리 예전에 3호 주얼리, 그럼요. 석선장 사건도 있고. 저 아프리카 쪽에 가면 많죠. 소말리아 해적들. 근데 어느 책을 보니까 그 해적들이 건드리지 않는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러시아 아니에요? 러시아 있고요. 네. 그다음에 한국도 들어간대요. 우리도 안 건드리는데 예. 왜 건드렸어? 아니 그러니까 그래도 그나마 한국도 오면 완전히 이제 아주 공격적으로 작전이 나선다고 생각하니까 웬만하면 안 건든다 이렇게 나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러시아는 맞습니다. 특수부대 파견해가지고. 러시아 바로 그냥 원래 보통은 인질 잡고 그러면 어쨌든 네. 인질 살리려고 어떻게 노력하잖아. 러시아는 그런 거 없어. 그냥 다 같이 죽어니네. 그리고 그냥 역시. 근데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하는 게 당연히 이제 그래서는 안 되지만 결국은 이제 안 건드리게 되잖아. 그러니까 네. 더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살짝 들기도 하는데 여튼 뭐 러시아는 잘 안 건드리면 됩니다. 네. 바로 다 죽으니까 다 홍차 배달 되니까 홍차 배달하면 끝이니까. 여기 보면 해적들 이야기도 재미있어요. 그 해적들이 과연 뭐 우리 생각에는 보물섬 같이 이런 데다가 숨겨놓지 않았을까 보물을. 근데 여기 보고 있으면 그럴 일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해적들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항상 내의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일단 다 쓰고 있는구나. 그렇죠. 그래서 해적이 섬에 상륙할 때 항상 약탈한 화려한 옷이랄까 장신구 쓰고 막 쓰는 게 취미였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바닷가 주변 항구는 돈 쓰는 사람이 많잖아요. 사실은 바다라는 건 또 다른 의미에서는 도선의 판인생이다. 이 배가 이거 어디 물을 건너갈 때 정말 생과 사가 판가름 나는 데잖아요. 요 늘반지 하나 사이로 밑으로 죽음이고 위로 생이잖아요. 얼마나 이게 위험한 공간입니까? 다 써야 되겠네. 그게 다 써야죠. 아낌없이. 그러니까 보물섬은 없다. 보통 이렇게 본다는 거죠. 네. 돈 쓰고 다 죽으니까 돈스코이고 울릉도 보물선이죠. 네. 그럼 이제 그 소금 관련된 책이 네, 있는데 네. 살짝 좀 재밌게 봤는데 네. 뭐 여러 책이 있습니다만 그 음식 뭐 해먹는지도 나와요 또. 그러니까 바다에서 나오는 그 여러 해물들 네. 그런 것들도 있는데 저는 소금 보니까 소금도 재밌더라고요. 소금이야 뭐 네. 워낙 유명하긴 합니다만 인류가 생존하는 데서 반드시 필요한 게 또 소금이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우리 몸의 소금 항상성을 없으면 죽죠. 유지해야 되니까. 저는 네. 소금 없을 때 원시인들이 어떻게 음식을 먹었나 너무 궁금해요. 그냥 바닷가에 사는 사람도 아니면 네, 피를 먹으면 되죠. 동물의 피를 먹으면 염분이 들어있으니까. 그래서 피를 좋아하는 거예요. 선짓국. 특히나 이제 유럽 같은데 유럽에 내륙 지방들이 있죠. 그 요네아라 말이라는 작가가 프라하에 가가지고 어릴 때 신부말 하러 정육점을 가는데 깜짝 놀랐다는 거죠. 사람들이 줄을 서가지고 막 눈을 반짝이면서 막 드럼통 같은 데를 들고 이거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바게스 이걸 들고 기다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보니까 거대한 사슴이 있죠. 아주 큰 사슴에 이제 흔히 말하는 목을 따가 멱을 따가지고 피가 나오는 거를 서로 받아가지고 가는데 그거 좋아가지고 다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적 얘기예요? 50년대. 유럽. 네, 유럽 가가지고. 유럽도 하여튼 진짜. 우리도 왜 사슴피 많이 먹었잖아요 아저씨들. 네, 근데 그게 뭐냐면 그래서 너무 놀래가 막 울면서 갔다 이거죠. 저 사슴 눈이 끔뻑끔뻑 하는데 사람들이. 근데 엄마가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저 사람들은 이제 예전부터 여기는 염분이 없고 이러니까 피를 짐승의 피를 마셔가지고 이제 염분을 보충하는 거란다. 맛 이야기한 거예요. 맛. 고기 막 구웠는데 씹었는데 싱거워. 그 얘기한 건데. 그러니까 소금이 엄청나게 귀했고요. 그다음에 그래도 소금은 낮고 소금밖에 없잖아요. 예전에 이제 우리 한번 했습니다. 그러니까 향신료에 목숨을 건 거죠. 정향, 육두구. 우리가 말하는 그쪽에 목숨을 걸 수밖에 없는 게 정말 그런 게 없으니까. 근데 소금 어떻게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소금이 과학적으로는 어떤 성분이고 우리 몸에 왜 필요하고 그다음에 소금을 얻으려면 어떻게 이제 하는데 예를 들면 지금도 사실 우리는 바다에서 그냥 뭐 말려갖고 쓰는 거 요것만 생각하는데 사실 그거는 전 세계 소금 유통 중에는 한 30% 이하의 또 적은 양이고 뭐 아미엄 같은 거 옛날 바다에 있던 곳이 다시 육지로 되면서 이런 데가 훨씬 더 이제 많은 거거든요. 히말라야 소금. 맞아요. 히말라야. 그런 거를 포함해서 어떤 소금들이 있고 또 그 소금을 만들기 위해서 또 어떤 노력들을 첨단 과학들을 또 이용하는가. 그리고
소금을 과거부터 보면 또 얼마나 높은 가치를 가졌는가, 소금 때문에 어떤 싸움들이 일어났는가, 이런 이야기들이 소금에 대한 다 네, 알려주는군요. 이 작은 책이 설마 있을까 싶은데 다 있습니다. 네. 네. 사실 소금 때문에 중국 역사 같은 경우도 많이 달라졌죠. 그 예전에 당나라 때 최초원 선생이 당나라에서 과거 합격하고 나서 네. 관리 생활을 할 때 유명한 경문을 하나 썼잖아요. 황소라는 도적이 일어났는데 토황소, 그 황소를 이제 톱을하는 경문을 썼는데, 맞습니다. 그 황소가 사실 소금 장사, 소금 밀매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소금이라는 것은 항상 국가의 가장 중요한 수입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항상 전매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전매청이라는 기관이 있었잖아요. 담배, 홍삼 이걸 딱 전매하는, 그 국가의 가장 큰 재정 수입이 되니까. 그거 이제 지금 분리해가지고 나갔습니다만. 근데 소금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네네네. 사람들이 안 사 먹을 수 없으니까. 그렇죠. 네. 소금 때문에 전쟁도 많이 일어났고, 네. 뭐 월급도 소금으로 주고 돈 네. 역할을, 거의 화폐 역할을 솔트, 샐러리. 네, 네. 하던 시대가 있었고요. 네.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 소금 마법의 하얀 알갱이. 너무 많이 먹으면 약간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건강에 안 좋죠. 네. 네. 자, 우리 지선 씨는 먹어봤습니다. 저는 사실 울릉도 보물선 돈스코이오 이것도 재밌게 읽었는데 해삼에 관련된 거 너무 재밌게 읽었어요. 햇삼이 있어. 네. 이게 바다 생물도 막 알려주잖아요. 네. 근데 그림이 너무 야한 거 아닙니까? 어디 가요? 아니 어디가 야하다는 거예요? 해삼은 난 너무 야해 보인다. 진짜 지금 일상생활 가능해요? 불가능. 이 해삼 우리 맛있게 네. 굽기만 했잖아요. 근데 신기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해삼이, 이 해삼 딱 외적으로 보면 네. 몇 살인지 알 수가 없대요. 얘는. 3살 아니? 아니 어디가 3살이에요? 이 해삼의 나이도 알 수가 없고 얘가 몇 년을 사는지도 알 수가 없대요. 그리고 해삼은 입을 딱 자르잖아요. 그러면 입이 다시 나. 해삼을 둘로 쫙 자르잖아요. 그러면 다시 재생을 해. 히드라네요. 언제 잘라도 네. 다시 나고. 그래? 네. 또 심지어 태어났을 때 성별도 없어요. 구분이 없어. 근데 자라고 나서 야 나중에 알 같은 거 봐야지 알 수 있고 신기한 생물이에요. 얘는 진짜. 딱 봐도 수컷인데. 이상해. 나 일상생활 불가능. 아니 그래서 산에는 산삼, 네. 바다에는 해삼. 네. 그런 거네요. 네. 이거 보면은 해삼에 대해서 궁금한 것도 1부터 10까지 다 알 수 있습니다. 네. 너무 재밌어요. 파도는 어떻게 만들어지나요? 진짜 오. 파도는 맨날 치는데 파도는 언제 어디서 시작된 애들일까? 또 파도의 힘이 또 어마어마하잖아요. 네. 뭐 조력은 좀 다르긴 합니다만 파도가 사실 이 바닷물을 섞어주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네, 물론 이제 바람으로부터 파도가 시작되기도 하지만 또 거대한 해류의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것들, 또 지구가 자전을 하잖아요. 네. 지구가 자전을 하면서 그 자전하는 속도와 또 다른 그 물의 움직임, 그리고 뭐 달의 역할, 뭐 등등 여러 가지가 또 이런 파도라든지 뭐 조수간만의 차를 또 만들어내기도 하고요. 이런 모든 것들 정말 궁금한. 이거 어떻게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 안 하고 살았는지 네. 너무 답답합니다. 하긴 지금 말씀대로 이 파도라는 게 우리 이 지구의 지형을 만드는 예술가라고 어떤 분들은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실제 우리는 풍화작용 이런 말을 많이 들었잖아요. 네. 근데 사실 바람이 하는 건 별로 없대요. 대부분 다 물이 한다는 거예요. 파도랄까 저 빙하 이런 데가 계속 그 지형을 만들고, 그리고 이제 바다에서 이제 전기가 올라가서 비가 내리지 않습니까? 그럼 비가 내려가지고 그 바위를 결국 이제 계속 녹여내는 거죠, 결국. 그 바위가 결국 그 알갱이가 부서지고 그 녹아져가지고 바다로 들어오잖아요. 그 바위 속에 들어있는 성분이 바다 속에서 파도가 쳐서 결국 원시 생명이 탄생하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에서 유가 아니라 그러니까 결국은 바다가 결국은 바위를 결국 물로 비가 돼가지고 내려서 그 바위를 계속해서 이제 물로 결국 침식을 시켜가지고 거기서 녹은 것들 원소들이 바다로 흘러 들어와가지고 그 파도 속에서 일렁일렁 해가지고 그 녹아드는 것들이 결국은 생명을 만들고 지금의 지구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우리가 뭐 말로만 이 바다가 뭐 우리가 모든 생물이 바다에서 나왔다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만, 그걸 넘어서 가지고 실제 바다가 끊임없는 하나의 어떤 그러니까 인류의 자궁뿐 아니라 모든 생명의 자궁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환경 위기도 지금 심각하잖아요. 기후 변화라든지 그런 내용도 다 엄청 많나요. 뭐 플라스틱이라든지. 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볼 때는 물론 이제 여유가 좀 있으시면 집에서 사셔도 좋아요. 집에 네. 오실 건 딱 사두셔도 좋은데 아주 쉽진 않을 것 같고 이렇다면 방법은 있습니다. 방법이 있어요? 학교들마다 도서관마다 네. 군대에서 오. 어디 기관에서 네네. 한 질씩 사두면 이걸 다 같이 읽을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 아니겠는가. 그렇죠. 50권이니까. 네. 이게 이제 각 권당으로 따지면 아마 이게 8,000원씩이니까 40만 원인가요? 네네. 옛날에 어렸을 때 집에 전집 같은 거 많았잖아요. 네. 근데 이런 거 같은 거면 이제 좀 놔뒀다가 애들이랑 얘기하기 쉬울 텐데 그러네. 좀 나눠서 아니면 또 이제 다양한 주제를 다 포괄하고 있으니까 네. 그 관심 있는 것들 한 권씩 사서 또 이제 그렇게 해도 될까요?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하긴 한 세트 사는 건 좀 약간 어리석어. 제가 보니까 네. 한 권씩 사서 읽은 다음에 다음 권 사는 게 좋긴 네, 해요. 네. 개인적으로는. 예전에도 보면 세계문학전집 뭐 이런 거막 60권짜리 읽잖아요. 네. 일단 안 읽게 돼. 아 근데 네네. 집에 가니까 아직도 있더라고요. 안 못 버려요. 전집으로 사면. 그러니까 저희 어릴 때 70년대 그 나왔던 문고 중에 하나가 클로버 문고라고 있었거든요. 네. 그건 낙권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문방구나 이런 데서. 아. 한 권씩을. 그러니까 거기는 만화도 있고 동화도 있고 온갖 게 다 있었는데 그러니까 낙권을 살 수 있으니까 또 매력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여기도 낙권을 사셔도 낙권 좋을 것 구매 같아요. 가능. 예. 예.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최근에 이제 아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바다 신약의 보물 창고는 말 그대로 정말 생명과학을 공부하고 싶고 그리고 앞으로 지금 뭐 특히나 이게 주식 잘 아시잖아요. 아주 성장 가능한 여러 가지 또 이런 회사들 중에 과학 기술 중에 하나가 이제 바다 생물을 연구하는 건데. 그렇습니까? 근데 바다가 진짜 그렇다는 거죠. 엄마 뱃속에 양수하고 바닷물 성분 비중이 비슷하다고 해요. 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런 이야기 나오거든요. 바닷물 1ml. 1ml면 얼마나 작습니까? 한 방울도 안 되잖아요. 거기에 100만 마리의 해양 미생물이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연구한 거는 그 해양 미생물의 0.1 정도, 1% 정도 연구했대요. 근데 문제는 이 해양 미생물은 100만 마리 있는데 문제는 이 해양 미생물 한 마리마다 또 무수한 다른 또 거기 살고 있는 여러 가지 또 생물이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다 따지면 지구 전체 바닷물 부피하고 곱하다 보면 천조의 천조배 마리가 이걸 이거 어마어마한 무한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 지금까지 우리가 그 생물체에서 지금 의약품을 가져온 게 제일 대표적인 게 뭐가 있겠습니까? 가장 우리 많이 쓰고 있는 생명체에서 의약품 가져온 거예요? 뭐 식물이나 미생물에서 아스피린? 맞습니다. 네. 그 버드나무 네. 그 껍질에서 결국 그 아스피린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 예전에 우리 이순신 장군도 과거 시험 치러 갔다가 말에서 낙마하니까 버드나무 껍질을 네네네. 이 다리에 동념해가지고 유한양이 혹시 그렇죠. 버드나무였나요? 예, 버들유자. 버들유자 예. 되죠. 그 버드나무가 사실 뭐라고 할까 동양 문화권에서는 좀 엄탕한 나무라고 봐요. 아. 왜냐하면 축축 늘어지잖아요. 네. 버드나무 늘어지잖아요. 네. 흥수야 버드라 흥 하면서 버들이 늘어지잖아요. 우리도 늘어지죠. 아니 늘어지는데 근데 물 쪽을 향해서 늘어진다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그게 상당히 이제 엄탕한 의미로. 야. 자꾸만 물 쪽으로 고개를 숙여. 네. 왜 숙이나? 자 그리고 버드나무에서 이제 아스피린이 원료 물질을 추출했고, 그러니까 아스피린 원료 물질 버드나무 껍질을 추출했고, 또 텍솔이라는 항암제가 있었죠. 텍솔. 거기에 이제 주목이라는 나무. 살아 천년 죽어 천년. 주목이라는 나무는 엄청나게 장수하는 걸로 유명한데 거기서 이제 텍솔을 낳았는데 지금 이 바다 생물은 장난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대표적인 게 2005년부터 판매를 시작한 게 프리알트라는 진통제가 있대요. 네. 이게 뭐냐면 청자고동의 독소를 이용해서 만든 의약품이래요. 청자고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만들고 또 멍게에서 그 분리해가지고 항암제 요넬리스를 만들었는데 이것도 이제 항암제를 쓰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국토의 3면이 바다지 않습니까? 잘 활용해야죠.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이제 막 항암 물질, 항생제 이런데 아주 이제 활용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무슨 접착제도 그 홍합에서 추출한 무슨 접착제가 한번 붙으면 얘는 이제 물에서도 잘 붙는 거예요. 왜냐면 홍합이 그러니까.
걔는 한번 붙으면 그냥 끝이야. 안 떨어져. 네네. 네, 그런 것도 아마 있을 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아까 우리가 그 이야기했잖아요. 해파리의 독을 가지고 보통 해파리는 가장 우리가 그 좀 유해하다 이러잖아요. 우리 바닷가 여름에 해수욕 가면 맨날 해파리가 독을 쏘아가지고 안 좋다 이러는데, 근데 이 해파리 독이 사실 이제 안 좋죠. 근데 문제는 이 해파리의 그 독을 이용해 보니까 이 남자 같은 경우에 발기 상태가 지속되는 현상을 아하. 같이 보였다는 거죠. 소위로 가요? 썰까지는 없고. 아 뭔가 슬프다. 네. 쏘이세요. 예전에 어르신들, 아버님들이 그렇게 뭐 이렇게 드시러 다니고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네. 눈물이 나네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그 해파리 독이 우리 보톡스 독이 있잖아요. 네. 그 지금 주름 그 보통 할 때 이제 보톡스 맞는데, 이 보톡스 독은 1g이 100만 명을 죽일 수 있대요. 네. 그 정도로 무시무시한 독인데, 네. 요거를 치사량의 한 1000분의 1로 희석한 게 결국 주름 제거하는 데 쓰이는 거죠. 우리 보톡스 주사라는 것들. 그러니까 이제 FDA가 2002년에 승인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독을 가지고 활용한 거고. 그다음 우리 식중독균이 있는데, 슈도모나스라는 식중독균도 이거를 항체에 딱 붙여가지고 주사를 하면 이게 미사일 항암제래요. 암세포한테만 가서 딱 오. 작용을 한다는 거죠. 네네. 그런 식으로 지금 이런 어떤 계속해서 이제 이런 그 물질들, 특히 바다 미생물들을 활용해 가지고 네. 약들이, 신약들이 네. 계속해서 보고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나오고 책 있습니다. 내용들이 좀 이렇게 뭐랄까 여자 코식이 좋은 내용. 네. 얘기할 게 많은 것 같아요. 네. 바다 같은 데면 쭉 가서 이 바다에 지금 생물이 100만 마리가 있는데 난 너에게 이 정도밖에 안 되니? 그런 거 말고 그거 야 아니에요? 해파리다 해파리. 저 해파리한테 나 쏘일까? 한번 해라. 이렇게. 아 이게 진짜 많은 거의 네, 뭐 네. 박사님들 뭐 네. 이런 또 연구원분들이 이 책들을 쓰신데 엄청 그 고생도 많이 하신 것 같더라고요. 네, 네, 네. 그래서 이 많은 분들의 바다에 관한 지혜를 여러분도 엿볼 수 있는 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미래를 꿈꾸는 해양문고 이 책 한번 찾아보시면 정말 다양한 주제로 네. 이렇게 바다에 관한 내용들 흥미롭게 읽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바다에 대한 인식이 참 관심이 없었잖아요. 장보고, 이순신 이렇게 어쩌다가 거의 1000년에 한 번 정도 나온다고 봐야 될까요? 그래요? 이런 정도밖에 없었는데,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이 바다를 활용을 잘 못했기 때문에 항상 좀 침략이랄까 좀 수동적으로 가지 않았나. 오히려 백제 때도 해상교역로를 이용했을 때는 오히려 이 네네. 황해 교역군의 주도 세력이 되었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뭐 역사적인 이견은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한반도에서 일본을 가서 어느 정도 통제를 했다는 것은 뭐 대충 다 알 수 있는 이야기잖아요. 그런 것도 결국 바다를 활용한 건데, 네. 우리가 바다를 활용 못하고 나서부터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이게 하나의 어떤 계속해서 쪼그라들었다는 거죠. 우리 조건은 좋은데 사실. 삼면이 바다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오히려 사실 또 중국도 마찬가지였고요. 중국도 명나라 때 그 정화의 남해 대원전까지 하다가 결국 중국이 명나라 황제가 단을 내린 거죠. 이제 바다를 안 할 거야. 해금령 바다를 못 나가. 이렇게 하고 나서 중국이 그렇게 잘 나가다가 완전히 이제 경쟁에서 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다를 결국 활용하지 못하면 우리에게 그게 없기 때문에 결국 우리 같은 경우 삼면이 바다고, 그러니까 앞으로 더 이제 이 교역의 시대, 네. 특히 또 이 바다 자원의 무궁무진한 보고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오히려 청소년들에게 네네. 정말 이 바다를 한번 나아가고 들여다보는 것들. 우리가 사실은 근대에 들어와가지고 최초의 신치시 개화 때 이제 청년들 힘을 줘야 될 때 어떤 딱 작품이 나왔습니까? 해에게서 소년에게. 네, 최남선이 딱 그거잖아요. 네. 찰싹 쏘아 쏘아. 네, 보통은 이제 우리 해에게서 소년에게 하면 태양이 소년에게 말을 했다 이런 생각을 했잖아요. 바다 해자거든요. 해에게서 소년에게. 네네네. 오늘 알았습니다. 저도. 그 바다의 차이군요. 그래서 철석 척사와. 네. 바로 그렇게 바다로 일단 나가야 된다는 거죠. 바다의 그 생명력. 네. 철석 싸.
저는 신해철 노래 생각했거든요. 네. 근데 그 신해철 노래도 그 해가 바다 해자인가? 뭐죠? 그거 모르겠죠. 검색해봐야겠다. 신해철 노래 있습니다. 네, 넥스트인가. 네네, 해외에서 소년에게 있잖아요. 있죠. 네. 절대 하지만 맞나 이 노래? 네,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영국 같은 경우나 뭐 여러 가지 유럽을 비판을 많이 합니다. 식민지 제국주의 이런 건 있습니다만 그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스티븐슨의 보물선 그 어린 소년 짐이 엄마가 힘들게 살아가는데 그 저 숨겨진 보물선을 향해서 그 목숨을 위협을 무릅쓰고 어른들과 함께 충분히 어른의 몫을 해내는 이런 걸로 또 그죠 어린이들의 모험 그리고 인간은 모험을 해야 되는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모험심을 자극하고 또 우리 15소년 표류기 15소년 표류기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 어린애들끼리 그 섬에 표류되었지만 굳건하게 사회를 만들어가지고 이번에 그 콜롬비아입니까? 정말 국가적으로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그 밀림에 비행기가 추락했는데 4명의 아이가 살아남았다. 이건 국가적 경사죠. 우리 잘할 수 있다 이런 느낌을 주거든요. 안타까운 사고긴 했지만 네네네. 40일 동안 그 밀림에서 그 큰 맏언니가 역시 맏언니가 최고야. 기둥입니다. 네. 애들 1살짜리까지 다 이렇게 케어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네. 대단합니다 정말. 이 바다야말로 진짜 어떻게 보면 제2의 우주다 여기서 책에 나옵니다만 그런 바다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바다에 관한 여러 가지 상식들, 여러 가지 재밌는 이야기들 함께 녹아 있는 이 책 미래를 꿈꾸는 해양 문고 아주 읽기 편하게 재밌게 또 사진과 곁들여서 돼 있으니까요. 여러분도 한번 이 책들 읽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 듭니다. 자녀들에게 선물로도 좋고요. 또 교실에서 이렇게 한 줄씩 갖다 놔두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꼭 바다에 관한 궁금증들 잘 풀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책 한 세트 이렇게 소개를 좀 해드려봤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흥미로운 책으로 여러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